2017년 전 세계 산업계는 4차 산업혁명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매진해왔다. IBM, 구글, 애플, MS 등 IT 업계에서 시작된 대격변의 기술 혁신은 이제 산업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그 핵심에 있는 기술이 바로 AI, 인공지능이다. 전 세계 대기업 80%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 중이고 의료, 교육 서비스, 게임, 자동차, 전자제품 등 새롭게 인공지능이 장착된 제품과 서비스가 매일같이 세계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기술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구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인공지능의 기술 경쟁력은 선도국의 45%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경쟁국에게 뒤처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혁신성장과 기술혁신 창업을 통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천명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새롭게 떠오르는 AI 시대에도 경제성장과 번영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특집 경제대담 AI 시대의 한국 경제를 통해 진단해본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가를 지금 경신하면서 모처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가 사실은 이 주식시장의 호황을 이끌고 있죠. 수포 호황을 누리고 있고 기업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유럽 경제, 국제 경제도 좋아지고 뚜렷하게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듯합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경제가 좋은 쪽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불안한 번도 없지 않아 있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바로 최근에 많이 듣고 계시는 인공지능으로 과속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 태풍 한가운데를 우리가 마치 지금 지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업도 정부도 또 개인들도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격변 속에서 적응하고 또 자리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집대담 AI 시대의 한국 경제 2부에 걸쳐서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술과 연계된 경제적 전망과 사회적 논의를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나눌 출연자분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분 빼놓고는 말씀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과 교수이시자 연구처장이신 김종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미국 인공지능학회로부터 혁신적 인공지능 응용상을 2번이나 수상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인정한 혁신가다 이런 말인데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이경전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직접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또 모셔야 되겠죠. SK 플래닛의 유경상 비즈니스 혁신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유경상 실장님은 이 기업 입장에서 세계적인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실제적인 말씀을 많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경제 토론이라면 이분 모시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세 분은 전부 다 이 자연과학 계통이고 컴퓨터 관련, 인공지능과 관련된 계통입니다만 우리가 또 다른 숨어있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치와 철학, 사상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의 이종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인문학적 통찰이 매우 절실하기 때문에 제가 이종관 교수님도 함께 말씀을 들을까 합니다. 네, 인공지능이란 단어 많이 들리기 시작한 건 언제쯤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계적 대결 이후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더 정확한 개념부터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김종호 교수님께 현재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부터도 이제 인공지능 그럽니다. 예. 로봇 청소기도 그러고 네. 개념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인공지능이란 말을 이제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인데 그 단어는 1956년 미국 다트머스 학회에서 처음 존 메카시라는 분이 사용을 했습니다. 한 60년 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뇌의 동작 원리, 신경세포의 연결망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네. 그것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알고리즘으로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이라는 게 소위 말해서 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그 모양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낸 게 이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이제 그 뇌를 성숙해 가는 과정인데 네. 특히 최근에 2006년에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인간이 뇌를 이해를 해서 네.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하려고 했는데 네. 딥러닝 시대에는 많은 변수를 학습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 값을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박스죠. 네. 네. 뇌를 네.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와 메모리 능력을 믿고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전에는 고양이와 호랑이를 구별 못하고 쌍둥이를 구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모습, 나이 든 모습을 구별을 잘 못했습니다. 네. 아빠와 아들도 구별 못하고 이런 것을 이제 인간보다 또는 그 넘어서는 데까지 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이 딥러닝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는 그 학습 방법에 있어서 인간이 가르치는 방법,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인간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고 네. 자기네들끼리 배우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강화학습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알파고 제로는 기존의 기보를 갖고 인공지능을 배운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배웁니다. 컴퓨터 자기들끼리요. 네. 네. 인간은 이제 어느 정도 지능이 되려면 20년 이상의 교육이 그렇죠. 필요한데 여기는 수십 분 내면은 인간보다 뛰어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 최근에 들어서 사람의 두뇌를 대체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물 기기에 인간의 지능이 들어가니까 사회적, 경제적, 국가적 변화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또는 네. 독일에서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네네. 이 인더스트리 4.0하고 인공지능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세 가지 요소로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예. 또 하나가 빅데이터고 예. 세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저는 이제 철학적이나 경제적인 면보다는 이제 산업 기술적인 면에서 보는데 네. 결국은 데이터를 많이 긁어내 가지고 네. 그것을 인공지능으로 처리함으로써 신의 영역에 가까워지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신의 이런- 영역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미래의 판단 능력이 신의 영역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거를 계산하는 기계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지능이 우리 인간보다도 뛰어남으로써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토론회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갑자기 뜬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인공지능이 자기 실력을 발휘하게 되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네. 데이터가 많아져야 됩니다.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많은 알고리즘으로 하여금 그 경험을 통해서 이 감각이 어떤 감각이다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네. 이것이 결국은 새로운 학습을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졌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예.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네.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폰 다 센서가 굉장히 많이 설치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 진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에 예. 담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이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20년간 부모로부터 매일매일 아침부터 잘 때까지 사실 많은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한 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섬뜩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네. 20년의 학습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는 게 있는데 네.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감정선이 없으면서 그렇습니다. 지식으로는 상당히 지적으로는 올라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따가 좀 논란이 될까 봐 이따가 얘기하는데요. 예. 감정이라든가 예. 우리 진화적으로 심어진 본능 이런 것도 다 사실 수십만 년, 수억 년에 걸쳐서 심어진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워낙 컴퓨터 성능이 높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수억 년에 걸쳐선 진화 과정도 우리가 몇 분 내에 트레이닝을 시킬 수 압축해서.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네. 위협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경정 교수님, 네. 지금 우리 김정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산업계에서 벌써 이 미국이나 독일 그리고 중국 심지어 중국까지
우리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계에서 이걸 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있죠? 상당히. 뭐 이미 인공지능은 30년 전부터 응용을 해왔고요. 네. 제가 20년 전에 연구한 것도 조선공업을 위한 어떤 일정 계획 시스템을 연구한 거고요. 네. 당시 현대건설도 어떤 공정표 생성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예. 또 많은 뭐 은행, 예. 그다음 보험, 신용카드사가 또 인공지능을 응용해왔고 예. 또 여러분들 요즘 이제 뭐 스마트폰에 어떤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빠른 길을 찾아주는 것. 그것도 뭐 20년 전부터 계속 인공지능 학자들이 한 것을 그래서 담은 것이고 더 이상 이제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많은 인공지능 학자들이 해온 것들이 네. 스며들었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우에는 네. 더 이상 그것이 오히려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지 않는 예. 그런 어떤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런 걸 AI 패러독스라고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의료 산업에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논문이 나오면서 예. 이제 의료 관련 스타트업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산업이나 또는 제조업이나 또 지난 20년간 많이 생겨난 인터넷 기업들, 뭐 구글, 네이버, 페이스북 네. 그 기업들의 대부분의 어떤 그 그렇군요. 서비스는 다 인공지능이 이미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인공지능인데 김정 교수님하고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면 네. 인공이 아니고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는 진짜 그 블랙박스에 집어넣어서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다 조정해버리는 그런 세상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네. 모든 프로그램은 다 사람이 그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예. 그 기계를 우리가 거기서 플러스 기호를 마이너스 하나만 잘못 쳐도 다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기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다 그걸 통제하는 것이고요. 예. 좀 더 자동화될 수는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전자계산기에 있다가 예. 컴퓨터가 나오고 컴퓨터 안에서도 엑셀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그렇죠. 나오고 했던 예. 것처럼 인공지능은 어떤 무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엑셀 쓰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쓰는 그런 예. 범용 기술입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예. 저하고 좀 관점이 그러시네요. 좀 차이가 예, 있는데 예, 예. 저는 이제 컴퓨터 반도체를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 무서운 파괴력을 갖고 알고 있고 예. 특히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과는 달리 딥러닝이 상당히 진화적이고 네. 또 최근에 들어서는 스토리도 이해하고 영화도 이해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예. 그러면은 감정까지 이입되고 도덕까지 이입되면 그렇겠죠. 저는 인공지능에도 이제 우리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인격체를 부여해야 되는 것도 논란을 우리가 해봐야 야. 될 필요가 있을 그런 게 이제 정도로. 착각인데요. 네. 인터넷이 나타나서 예. 사람들이 가상 공간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예, 예, 사이버 예. 스페이스가 있고 예, 예. 거기서 사람들이 활동한다고 예. 생각했고 그래서 예. 세컨 라이프라는 회사가 나왔죠. 예, 예. 그 세컨 라이프라는 회사는 지금 사실 흔적도 유명무실합니다. 인공지능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걸 잘 모르니까 뭔가 걔한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다든가 전자인간으로 인정해야 된다든가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네. 초기의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유영상 실장님. 네. 지금 우리 김정우 교수님하고 이영정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이제 약간 견해가 다르긴 한데 네. 기업적 관점에서 볼 때 네. 두 분 말씀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관심이 이 현황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맞는 말씀 같습니까? 뭐 기업적인 관점에서 사실은 보면은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단이다. 예. 그러니까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뭐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 예측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 것인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기업들은 해왔고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건 사실은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50년 뒤, 100년 뒤에 분명히 인공지능이 조금 더 주체를 가지고 주체적인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우선 가까운 시일 내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업 입장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예.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라는 거죠. 이따가도 또 얘기가 진행이 되겠지만 예. 우리가 알파고가 예. 프로그램 한 50분이 짜서 하여튼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전 세계 몇억 인구 중에 제일 잘 두는 바둑 두시는 분을 이겼단 말이죠. 네. 이제는 그분하고도 바둑을 안 둬요. 자기네들끼리 두고요. 그 트레이닝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저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예.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예. 알파고 관련해서 네. 조금 제 또 의견을 말씀을 예. 드리면요. 사실 알파고라는 거는 바둑이라는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굉장히 제한된 환경이기 때문에 혼자서 수십만 판, 뭐 수백만 판,
수억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업이나 사실은 일상생활에 적용을 위해서는 네. 그러한 수많은 테스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그 룰이나 그런 것들을 무시했던 알파고 제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 네. 혼자서 가만히 알아서 학습해봐라 하면은 아마 이 자동차는 수십만 번을 나무에다 갔다가 부딪힌 다음에 아 나무에 부딪히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달을 겁니다. 네. 즉 사실은 이제 저는 조금 이경정 교수님 쪽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사실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을 아직까지는 주어야 하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지금 우리 유 실장님까지 말씀을 해주신 걸 가만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종관 교수님께서 한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어떤 그 패러다임에 굉장한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러닝으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원래 프로그램이란 말은 미리 정해놓고 지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러닝은 사실은 귀납적으로 경험적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스스로 그렇죠. 뭔가 자율적으로 얻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소위 지능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모든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만약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실질적으로 실현이 된다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기술 발전의 속도가 소위 exponential growth라고 그러죠. 거듭 제곱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타임 호라이즌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아예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사회적 동기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인공지능의 개발을 방향을 잡겠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만일 러닝 방식이 시장 자본을 축적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면 자본은 거기에 엄청나게 유입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 발전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프로그램이 시장 자본 축적을 위해서 유용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본이 그쪽으로 유입될 것이고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그쪽으로 가면은 인간의 통제가 조금 쉬워질 것이고 만약 러닝 쪽으로 갈 때는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어려워질 이 것입니다. 교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중재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경정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이종관 교수님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러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의 우리가 사회가 좀 더 관심을 둘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익스포넨셜하게 증가 빠르다.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하드웨어 쪽에는 있죠. 무의 법칙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어떤 같은 개수의 소자를 꼽는 칩의 면적이 반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1년 반 또는 1년의 기하급수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무의 법칙은 있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인공지능 분야에 된다라는 보장은 없고요. 늘 역사 속에서 기술 발전이 빠르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5년이 지나면 말을 배우고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을 1살이니 20년이 되면 20살의 인공지능, 30살의 인공지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인간의 지능의 구조를 갖고 태어난 거죠. 근데 현재 인공지능은 그 구조가 없죠. 고양이한테 아무리 20년 동안 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사람이 말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은 굉장히 그동안 정말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왔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늘 그렇게 빠를 것인지 상당히 느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20년, 30년을 얘기하면서 특이점을 얘기하고 초지능을 얘기하는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의 이야기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정희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경영하시고 공학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무어의 법칙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어의 법칙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여기는 제가 김정희 교수님한테 그 반도체의 성능 그러니까 저전력이면서 빨리 계산하는 법칙이 이제 2차원적인 무어의 법칙에서 이제 3차원적인 무어 법칙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걸 제가 킴의 법칙이라고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 반도체와 컴퓨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무서워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우리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트레이닝 과정 이제
학습 과정에서 프로그램. 예. 개수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 세계 몇십억 인구가 스마트폰 들고 있고 하루 종일 쓰는 그 개수로 하면 데이터 양이 엄청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도 지금은 몇 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많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데이터 양이 학습에 굉장히 파워풀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예. 이 주제 이종관 교수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오른쪽에만 네네네. 그러니까 그 기술 발전에 관한 전망에서 이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경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그 미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이 몇 번 한계에 부닥쳤었죠. 근데 네. 이제 기술 전반을 전체적으로 조감해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술 사회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인류의 발전 역사를 총괄적으로 이제 조망을 하면서 그렇죠. 그 기술 발전의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함수가 거듭 제곱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거기에 굉장한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거듭 제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어떤 영역에서 거듭 제곱의 발전 속도가 좌절됐다 그래서 기술 전반이 좌절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주는 그런 기술의 발전 예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술이 전반적으로 거듭 제곱의 발전 속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인공지능이 때에 따라서는 좌절될 수 있지만 그 흐름에서 도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상당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글에서 직접 일해 보신 경험상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감안했을 때 구글은 프로그램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러닝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확실히 사실은 러닝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또 김정우 교수님의 의견에 좀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그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산업 입장, 경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이제 저성장 기조라든지 혹은 뭐 전 세계적인 노령화라든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자동화에 대한 이 어떤 그 강한 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욕구 때문에 어떻게든 자동화, 러닝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것을 더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을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회사들에서 오픈 소스화하고 있습니다. 즉 예전 같으면은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모두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을 굉장히 낮춰준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사실은 좀 더 붙이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결국은 저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인공지능의 굉장히 많은 사례들은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무언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기업이 하던 것들을 더 잘하게 해줍니다. 생산, 유통, 마케팅, 영업 등 이런 부분을 더 잘하게 해주는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어떤 행동 패턴을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온 지 지금 10년이 딱 됐는데요. 스마트폰이 있기 전까지는 저희는 이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여기에 익숙했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신저가 훨씬 더 지금 그 편하지 않습니까? 또 요즘 최근에는 길거리에서 더 이상 택시를 잡지 않고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분명 저희가 10년 동안 익숙해져 온 것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행동 패턴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 적응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더 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무언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요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적용되고 적응되고 또 발전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경정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일으킨 사실은 숨어있는 분이 우리 이종관 교수님이세요. 가장 핵심을 톡 건드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종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정 교수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경상 실장님이 그 자율주행차는 실험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독일에서 DFKI, 독일의 인공지능 연구소는 자율차가 계속 여러 군데 나무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실험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디지털하게. 그러니까 굳이 도로에 다니면서 실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어서 자율차가 많이 발전하겠죠. 하지만 자율차가 이제 언제 나오는지 한번 두고 보시죠. 올해가 2017년인데 많은 회사들이 2018년에 나온다는 회사도 있었고 테슬라는 올해 낸다 그랬는데 지금 회사 직원들이 파업하고 있고 많이 떠나고 있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예. 자율주차 버스가 운행 첫날 사고가 났죠. 예. 그래서 트럭이 좌회전을 하는데 예. 굉장히 큰 트럭이었어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이렇게 딱 섰습니다. 네. 중간에 교차로 중간에 섰는데 이제 이 차는 또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이 차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 앞에 있는 트럭이 후진하다가 받아버렸어요. 그럼 자율차가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자율차에서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뒷차가 후진하고 있으면 빵빵 눌러야 되지 않니? 그렇죠. 빵빵 누르질 않았고요. 그다음에 뒷차 후원은 빵빵 누르면서 약간 뒤로 빼줬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못한 겁니다. 자율차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이제 튀어나옵니다. 에러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걸 했더니 또 이 문제가 있네요. 이런 거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어떤 타임라인을 정하는 것. 네. 저는 나중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떻게 발전한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김정은 교수님. 네. 예.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관심 분야라 조금 더 한번 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왜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할까? 네. 왜 아마존이 생뚱맞게 스피커를 집에다 갖다 놓을까?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이제 거기서 데이터를 많이 최대한 긁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제 미끼 상품이고요. 예. 뭐 그걸로 이제 사고율이 떨어져서 보험료가 떨어지고 이런 거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스마트폰도 애플이 디자인하지만 만드는 거는 하청업체인 팍스콘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비슷한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구글이나 아마존이 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는가? 그 데이터를 걷어들여서 네. 그거 가지고 학습해서 인공지능으로 함으로써 네. 가령 아마존 같은 경우 다른 어느 경쟁 회사보다 네. 빨리 그 제품을 예측해서 네. 커스터머 가까운 데다가 배치해서 당일 배송하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극단적으로 재고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비용, 에너지 비용, 자원 비용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걸로 보면 이제 인간을 안 쓰게끔 되니까 네. 결국은 그 인건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짤 때까지 짜는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꼭 우리의 자동차로만 보지 말자. 네. 데이터 생산 장치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 싶습니다. 빅데이터 말씀을 하셨고 자율주행차 말씀을 하셨는데 구글의 창립 목적 자체가 사실은 빅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네.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말씀하셨습니다만 19줄의 바둑판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하듯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나 러닝의 수가 무한한 인피니트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면 네. 지금 사실은 이경정 교수님하고 김정은 교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그만큼 무한 갤럭시처럼 무한하다의 이면을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종관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요. 철학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것은 구글이 모든 사용자를 소위 데이터를 캐는 광부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돈을 안 주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자동차라든지 이런 일련의 소위 말해서 인간을 위한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숨기고 있는 진짜 비즈니스 목적이 뭐냐라는 걸 좀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 김 교수님의 말씀을 상당히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자율자동차 말씀, 이경준 교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굉장히 분명하게 확정해놓고 지금 현재 자율자동차가 이런 난관에 부닥쳤지만 반드시 이것이 개발이 돼야 되고 개발되어야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 방향으로 맹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일종의 이제 제국주의적 이 경제발전 정책이죠.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가긴 갈 겁니다. 그런데 약간 좀 더 민주적인 사회에서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율자동차가 굉장히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다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자율자동차가 이게 희망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겠고 그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수용이 되면은 뭐 자율자동차를 규제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시민들의 합의가 일어나겠죠. 앞으로 수많은 산업 분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도 관심이 많으신 게 사람의 생명, 노동도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과 기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술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바이오 기술과는 이 부분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사의 기밀 사항이니까 어느 회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알려주십시오. MRI, CT라는 그 의료 장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독 결과를 그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판독 결과를 최고 그 사회에서 최고 의사들하고 경쟁했는데 컴퓨터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딥러닝의 증거죠. 네. 특히 딥러닝이 영상인식, 음성인식에 굉장히 뒤처지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 영상 진단 분야는 의사 선생님들 앞으로 진로가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의료 쪽이 또 빅데이터가 많습니다. 모든 네. 사람의 의료 보험 그 이제 아마 개인의 정보 보호 문제만 아니라면 네. 상당히 큰 산업적인 로 발전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아무런 좋은 가치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규범이라는 걸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규범이 이제 경영이나 경제 영역에 가면 자꾸 이래 부정적인 의미로 규제의 의미가 되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제를 만드는 정치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치적 메커니즘이 폭정이라든지 독재가 되면은 정말 과학기술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겠죠. 근데 이것이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사회라는 그러한 정치적 메커니즘을 밑에 두고 규범이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과학기술이 인류한테 굉장히 이로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규범 그 자체를 논의하는 것보다는 규범을 만드는 메커니즘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즉 정치 체제를 우리가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저희들이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지금 기업과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고 있고 미래에는 우리가 이 인공지능이 어떤 방면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고 또 인간은 그에 따라서 어떤 부작용이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맞닥뜨려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어떤 의료 기술이라든지 응용 기술로 들어가기 전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만나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2014년부터 인공지능을 의료 서비스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 국내의 한 종합병원. 최근에는 사람의 감정 인식을 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병원 안내 서비스에 접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는 이제 그 페퍼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그 기능을 이용해서 그 환자들과 병원에 찾아오시는 내원객들한테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처럼 대화하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병원의 정보라든지 궁금한 사항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 언제든지 편안하게 접속해서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환자들은 편안하게 느끼는 것 같고요. 현재 12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페퍼는 환자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 점점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도 인기가 높은 인공지능 로봇이지만 앞으로는 그 역할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병원에서 페퍼를 도입하게 된 것은 그보다 먼저 도입했던 인공지능 의사 왓슨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 왓슨은 IBM이 미국의 유명 암센터에서 2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환자 치료에 적용한 뒤 시장에 내놓은 인공지능 의사로서 이 병원은 왓슨이 런칭된 지 6개월 만에 도입해 화제를 모았었다. 2014년에 처음 걸어냈을 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그때는 알파고가 2016년이니까 한 2년 전인데 당연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별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의사들도 개념이 없어서 마치 인공지능 하면 그냥 로봇을 연상하고 어떻게 로봇한테 환자 진료를 인간의 생명을 맡기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왓슨이 환자 진료 서비스에 활용되기 시작하자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나타났다. 인공지능 왓슨은 세계 최고의 뉴욕 슬로안 캐더링 암 전문의들이 수십 년 이제 쌓인 노하우에다가 최근 첨단의 그 논문들에서 쏟아지는 것을 IBM 왓슨이 이제 습득해서 저희한테 좋은 치료법을 안겨줘요. 생명이 달려있는 결정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의학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환자도 그 결정에 가족도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형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에게 실제 의사와 인공지능 의사가 제공한 진단과 처방을 함께 공개한다는 것. 현재 약 70%의 환자가 인공지능 의사를 신뢰한다고 한다. 인공지능을 도입한 병원과 의료진은 앞으로 더욱 인공지능이 확대되어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네, 지금 뭐 저희들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인공지능 분야에서 의료와 이렇게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이 구글, IBM 그렇습니다. 뭐 이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의료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단 장비 쪽에서는 아마 전문가 의사들을 뛰어넘는 단계에 예, 왔고요. 예. 근데 결국 이제 의료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데 네. 아마 IBM은 미국 병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국내에서 인공지능과 그 의료 산업을 같이 연구하는 교수님들 보면 네. 굉장히 그 병원에서 데이터 주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소규모 데이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또 아마 우리나라 보건복지공단인가요? 그 의료 데이터를 네. 모으는 그 네, 그렇습니다. 의료관리공단 예. 이런 데서 아직 법률적으로 데이터를 오픈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 국가의 주권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이 왜 클라우드 컴퓨팅이 구글을 하느냐? 우리가 데이터를 다 제공해 주는 대신에 메모리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네. 인공지능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 종속이 될 수 있는데 아까 1, 2차 세계대전은 자원과 식민지 시장을 그렇습니다. 위한 전쟁이면 이제는 데이터를 위한 전쟁이다. 그런데 국가의 생존과 국익과 가장 관련되는 데이터가 의료 데이터가 아니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 면에서 국가적인 자주권을 위해서는 예. 의료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처리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경정 교수님. 이제 의료 분야의 인공지능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그 연구 관점에서는 피부암 데이터 20만 장의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네. 1000개로 피부암에 어떤 분류하는 데 있어서 21명의 피부과 의사를 이겼습니다. 네. 그것이 최근에 네이처에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 심장병 발작 예측의 경우에는 영상 플러스 다른 어떤 비영상 데이터를 이용했는데도 역시 의사를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진단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잘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좋은 학습, 기계학습 모델을 만들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문가인 의사를 이긴다라는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2개나 실렸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과 의학기술이라는 개념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역설적인 개념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사람은 놀거나 어떻게 인간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가운데서 이 노동 생산성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틀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료 쪽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는가를 여쭤봤는데 우리 유인호 실장님께 기업은 어떻게 이 문제를 보고 있고 왜냐 그러면 고용의 문제라든지 인간의 복지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의료 얘기가 나와서 사실 네. 의료 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하나를 드리면요. 제가 최근에 실리콘밸리에 방문을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의료 관련 스타트업을 하나 만났습니다. 네. 그 휴벤투스라는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은 결국은 이 사람의 이 어떤 환자의 수많은 이런 그 장치나 센서를 적용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시술을 언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이제 예측해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를 대체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회사였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회사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업이. 병원에 가서 이것들을 세일즈를 했더니 결국은 뭐 의사들이라든 의사결정을 내린 게 결국 의사들 아닙니까? 네. 굉장히 거부감을 보였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까지 왔다가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었던 방향이 결국은 지금 이 의사를 대신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네. 환자들을 진단한 다음에 이 환자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1시간마다 가서 체크하십시오. 이 환자는 지금 괜찮으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체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어떤 의사결정보다는 의사결정을 돕는 그런 솔루션을 똑같은 기술입니다. 네.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하였고요. 사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좀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세계의 인공지능 산업에 어느 정도 지금 뒤따라가고 있으며 이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점이 또 제가 또 이따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네. 단순 숫자로 보면 네. 빅데이터 센터 예. 그 개수를 제가 언제 조사해봤더니 미국이 아마 2,000여 개 정도. 예. 그 중에 33%가 아마존이 갖고 있고 10%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예. 우리나라 게 아마 제 기억에 1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이제 정당성을 아직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현상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인공지능 특허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전 세계 인공지능 특허의 47%가 미국,
중국이 19%, 유럽이 10%, 일본이 15%, 우리나라가 3%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좀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통신, 네트워크 시대고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는 상당히 지금 모자르다고 할 수, 기술도 그렇고요. 네. 아마 연구하는 교수님들도 상당히 적고 인력 배출도 적어서 네.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시급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경정 교수님. 예. 방금 김정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또 창조 경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정부 들어와서 사람 중심의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00개에 비해서 1,000개 정도 작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개념보다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영역 면에서 보면 제한적이다. 김정일 교수님 말씀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한 47%, 우리는 3%다. 네, 특허 개수가. 네. 이런 점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구호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인지부터 좀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은 인터넷 혁명이었는데요. 늦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가 초고속 통신망을 깔았고요. 예. DJ 정부에서 100만 PC 운동을 했고 100만 인터넷 보급 운동을 했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는 싸이월드가 나왔고요. 예. 당시 휴대폰으로 동영상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다음에 휴대폰 소액 결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이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을 제일 빨리 만들어내서 세계에 보급했습니다. 저는 각 산업 분야에서 이런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하고 엑셀 쓰듯이 사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네. 유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픈소스로 네. 많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비싼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마치 100만 PC 보급하고 100만 인터넷 보급한 것처럼 뭐 100만 AI를 어떻게 보급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어떤 툴을 보급하고 사람들이 쓰게 하면서 거기서 창의적인 것이 나오고 거기서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구글이나 아마존이 정복하지 못한 인터넷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글보다 아직도 네이버를 많이 쓰고요. 그렇죠. 전자상거래도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서 아마존이 진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막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도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는 국민의힘이 더 센 나라예요. 엘리트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래서 엘리트는 엘리트 교육대로 가야 되고요. 국민의 것들은 어떤 이게 저변을 확대해서 국민들의 창의성을 일으켜주면서 거기서 스타트업이 나오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경선 실장님, 방금 김정일 교수님하고 이경전 교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매트릭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이냐 아니면은 러닝으로 갈 것이냐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엘리트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중 중심으로 갈 것이냐 중심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그래서 일반화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별하게 갈 것이냐의 문제 같은데 기업 쪽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고 있습니까? 사실 기업 쪽에서는 엘리트 중심적인 부분보다는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굉장히 더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그럼 인공지능을 활용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거기서 제가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도 기술의 일부이고 또 기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문에 내기 위해서 마케팅이 이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가장 시작은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어떤 이슈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SDS, 그다음에 SK CNS, 그다음에 LG의 CNS, 그리고 SK의 CNC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플랫폼이 되고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질문은 제가 우리 이정관 교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김정호 교수님하고 이경정 교수님께서 싸이월드라든지 또 소액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가졌던 그런 어떤 인공지능적 재능이 있었단 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2050년이 되면 세계 3위권에 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도 바로 이 점에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 싸이월드나 소액결제나 이런 것들이 또 다른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하고 다운그레이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저는 그 정책 결정자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책 결정의 기본 트렌드, 기본 속성은 트렌드를 팔로우하는 거거든요.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굉장히 눈을 돌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것이 어떤 이면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를 놓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아까 그 이경진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2000년대 상황을 보면 네.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의 소중함을 몰랐던 거고 그 밑바닥에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잠재력이 그렇게 뭐 싸이월드라든지 이런 걸로 활성화돼서 네. 우리나라를 IT 강국 혹은 콘텐츠 강국으로 만들어낸 거는 네. 사실은 정치 체제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문제는 기업들이 인간을 소비자라만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유저로만 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업이 생산하는 건 그냥 소비재입니다. 네. 근데 소비자로서의 인간은 사실은 상품을 소모하는 자가 아니고 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활용하는 문화적 존재거든요. 네네. 앞으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산업에 그래도 선도적인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도적인 네. 역할은 못하더라도 패스트 팔로우나 퍼스트 팔로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과제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그 이제 먼 장래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가짜면 인공지능도 가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이제 정보 보호 문제 이게 굉장히 언젠가 또 토론해야 될 문제고요.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저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금 잘하는 제조업이 텔레비전, 자동차, 스마트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어떻게 하든 인공지능 기능을 집어넣어서 상품 경쟁력을 만들어주면 네. 더 인간한테 편리하고 경쟁력도 되지 않겠나.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생산하는 장치인 사물 인터넷 쪽에 예. 중견 기업의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특히 벤처 기업 쪽은 저는 이제 하드웨어 혁신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예. 삼성이 반도체 라인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고요. 예. 고용 효과는 뭐 수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쪽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경정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사회에서 많은 분들과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문제점이 인공지능을 너무 환상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는 전문가들조차도 인공지능의 정의를 좀 사람을 흉내내는 기계 또는 뭐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인공지능의 정의에 들어가는데 사실 인공지능의 정의는 네.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또 어떤 주어진 목표를 최적화하는 기계를 만드는 것이 1995년쯤부터 정리된 인공지능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인공지능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뭐 인류를 지배하고 인류랑 싸우고 인간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오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좋은 기술과 도구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종관 교수님이 결론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적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렇죠. 네. 사람과 합리. 우리 저 유경상 실장님. 네, 저 방금 저는 이경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서 좀 더 더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사실 언론이나 뉴스에서 매일매일 들리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비서 같은 그런 겉에 보이는 굉장히 멋진 그런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이러한 그 숨어있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기업들이나 혹은 모든 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결국 이 컴퓨터가 가장 잘하는 것은 예측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공지능을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까 하면 굉장히 막연할 때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좀 시 제목 같긴 합니다만 오늘 알고 있는 것을 어제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고민하신 다음에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좀 어떤 의미에서는 풀어보실 수 있다면은 지금 당장 인공지능을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종관 교수님. 네, 지금 구글이라든지 전 세계는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떤 성능을 발휘할 거냐 이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만 놓고 그 성능만을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강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자본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이경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불황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 인공지능의 관계 뭐 조금 전문적인 척하고 얘기를 하면은 저 휴먼 AI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를 우리가 새로
조성을 해서 네. 거기에 우리나라 훌륭한 인공지능학자라든지 과학기술자들이 네. 역량을 집중시키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네 분 교수님과 함께 인공지능이 왜 이 시대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지 또 이 새롭게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보호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교수님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서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